이런 게 한국이라고. 어차피 기술은 미국보다 후지잖아. 이미 한국 기술은 도태된 지 오래잖아, 안 그래?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근로자의 한 사연이 실리콘밸리의 근로자들에게 퍼져서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탑 10기업에서 일하며 부족함 없이 일하는 이 엔지니어는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놀란 것일까요? 다 같이 알아볼까요? 시작 전 구독, 좋아요하는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드워드입니다. 미국에서 알아주는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다양한 기기들에 들어가는 작은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 개발했어요. 저는 자신의 일을 정말 좋아했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어요.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어요. 멋진 아파트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녔으며 주말이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집에서 편하게 쉬곤 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그를 불러 충격적인 소식을 전할 때까지는요. 에드워드, 내가 한국으로 4년 동안 가야 해. 에드워드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한국이요? 왜 하필 한국이죠? 상사는 설명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생산국 중 하나라고요. 회사는 한국에 큰 지사를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해 경험 많은 엔지니어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는 회사에서 가장 뛰어난 엔지니어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를 보내기로 한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기는커녕 짜증이 났어요. 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사실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삼성이라는 회사를 알고 있었고 한국이 좋은 전자제품을 만든다는 건 들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한국은 너무 멀잖아. 한국어도 못하는데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거기 생활이 불편하면 어쩌지? 저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저는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와, 한국에서 4년이나? 너무 긴데? 한 친구가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잖아.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해? 또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거기서는 영어가 잘 안 통한다던데? 일하는데 어려울 거야. 누군가 덧붙였어요.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해? 그냥 원격으로 일하면 안 돼? 하고 말했어요. 아빠는 고개를 저으며 미국에서 이미 좋은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 굳이 떠날 이유가 있나? 했어요. 그나마 동생은 가볍게 웃으며 그래도 한국 가면 삼겹살은 매일 먹을 수 있겠네? 라고 농담했어요. 하지만 에드워드는 농담할 기분이 아니었어요. 한국 음식이든 뭐든 전혀 기대되지 않았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회사에서 그를 필요로 했고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떠날 준비를 했어요. 옷을 챙기고 한국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하고 여행 관련 영상을 몇 개 봤어요. 몇 가지는 흥미로워 보였어요. 서울의 화려한 도시 야경,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 하지만 걱정도 컸어요. 한국의 직장 문화는 엄격하고 빠르게 돌아간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출국 날짜가 다가올수록 걱정도 커졌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 불편하면 어떡하지? 만약 너무 외로워진다면? 한국행이 내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되면 어떡하지? 출국 전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이 미국에서 좋아하던 것들을 떠올렸어요. 편안한 집, 단골 식당, 친구들, 가족. 4년은 정말 긴 시간인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캐리어를 챙겨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시간은 거의 14시간. 너무 길었어요. 저는 자려고 했지만 계속 깨고 말았어요. 영화를 몇 편 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삶이 어떨지 상상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드디어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왔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길을 잃고 헤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상과는 달랐어요. 공항은 엄청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거대한 유리창과 최첨단 기계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였지만 영어도 함께 적혀 있어서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입국 심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를 받으려면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기계에서 사진을 찍자 몇 분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어요. 이게 다야? 이렇게 쉬운 거였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짐을 찾으러 가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미국에서는 공항 와이파이가 느려서 인터넷 사용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핸드폰이 빛의 속도로 반응했어요. 와, 진짜 빠르다. 저는 감탄했어요. 짐을 찾은 후 저는 택시를 타기 위해 안내 표지판을 따라갔어요. 한국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들어서 조금 걱정됐어요. 하지만 택시에 타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보였어요. 운전석 앞에 태블릿 화면이 있었고 목적지를 영어로 입력할 수 있었어요. 기사님은 목적지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와, 이거 진짜 편리한데? 택시는 서울로 향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 높은 빌딩, 거대한 광고판들. 한국어 간판이 많았지만 영어도 꽤 많았어요. 도로는 넓고 깨끗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쇠가 필요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열쇠를 들고 다녀야 했지만 한국 아파트는 대부분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했어요. 비밀번호만 누르면 문이 열렸어요. 와, 이거 진짜 스마트한데? 저는 감탄했어요. 방 안을 둘러보니 작지만 최신식이었어요. 스마트 온도 조절기, 욕실에는 비데, 공기청정기까지. 배가 고파서 음식을 시켜보기로 했어요. 한국 배달 앱을 열고 버거를 검색하자 다양한 옵션이 떴어요. 주문 후 기다리는데 불과 15분 만에 음식이 도착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게 빠른데? 저는 햄버거를 먹으며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한국 도착했어.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네. 브로더 어때? 에드워드 솔직히? 좀 멋진데? 저는 아직 4년 동안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곳이라는 거. 어쩌면 여기서의 생활이 꽤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에드워드는 한국에서의 첫날이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길을 찾는 것도 어렵고 낯설고 소통하는 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막상 도착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어요. 공항에서는 모든 게 엄청 빠르게 진행됐어요. 미국에서는 입국 심사줄이 길어서 1시간 넘게 기다리는 게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자동화돼 있었어요. 기계가 여권을 스캔하고 사진을 찍고 몇 분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났어요. 짐을 찾으러 가면서 벌써 끝난 거야?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짐을 찾은 후 제일 먼저 와이파이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고 봤지만 사실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공항 무료 와이파이에 연결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와, 내 핸드폰이 이렇게 빠르게 작동한 적이 있었나? 웹사이트 몇 개를 열어봤는데 순식간에 로딩됐어요. 저는 가족에게 무사히 도착했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에드워드, 방금 한국 도착했어. 여기 진짜 모든 게 엄청 빨라. 잘 도착했다니 다행이네. 괜찮아? 필요한 거 없어? 아니, 다 찾기 쉬워. 걱정하지 마. 그제야 저는 공항에서 나와 아파트로 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택시를 부르거나 우버 같은 차량 호출 앱을 썼어요. 하지만 한국은 조금 달랐어요. 택시 앱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하철이나 버스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기로 했어요. 택시에 타자마자 긴장감이 확 올라갔어요. 기사님이 영어를 못하면 어떡하지? 저는 걱정됐어요. 그런데 앞자리에 태블릿 화면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영어로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저는 아파트 주소를 입력했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와,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 택시는 도심을 향해 달렸고 에드워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네온사인과 거대한 광고판으로 반짝였어요. 어떤 건 한국어였지만 영어 간판도 많았어요. 빌딩은 크고 현대적이었고 도로는 넓고 깨끗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한국이랑 완전 다른데? 저는 한국을 미국보다 작고 덜 발전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완전히 착각이었어요. 택시는 오래 걸리지 않았고 금방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린 후 저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곧 기억이 났어요. 아, 한국 아파트는 열쇠 안 쓰지. 대신 디지털 도어락이 있었어요. 출국 전에 회사에서 보내준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B-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우와, 열쇠 필요 없는 거 진짜 편리한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자동으로 불이 켜졌어요. 주방에는 최신식 가전제품이 있었고 벽에는 작은 스크린이 있었어요. 거기서 난방과 에어컨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화장실이었어요. 변기 옆에 버튼이 엄청 많은 조작 패널이 있었어요.
온열 기능, 물 분사, 건조 기능까지 이게 뭐야? 화장실이 이렇게 하이테크라고? 이 아파트,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네. 이제 배가 너무 고팠어요. 비행기에서 간단히 먹었지만 14시간 넘는 비행 끝에 진짜 음식이 필요했어요. 밖에 나가기가 귀찮아서 배달을 시켜보기로 했어요. 한국이 배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배달 앱을 열어봤어요. 앱 대부분이 한국어였지만 다행히 영어 설정이 가능했어요. 저는 버거를 검색하고 식당을 하나 골라 주문했어요. 미국에서는 배달을 시키면 보통 40분 이상 걸렸어요. 그런데 15분 후 문에서 똑똑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왔다고? 말도 안 돼. 저는 문을 열었어요. 배달 기사는 이미 떠나고 없었고 음식이 깔끔하게 포장된 채 문 앞에 놓여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배달 기사가 문을 두드리고 직접 음식을 건네주고 팁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비대면으로 진행됐어요. 이렇게 편리할 수가 있나? 저는 감탄하면서 햄버거를 먹었어요. 그 와중에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인터넷은 여전히 엄청 빨랐어요. 동영상도 끊김없이 재생됐고 파일 다운로드도 빠르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와이파이를 여러 명 있으면 속도가 느려졌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햄버거를 다 먹었을 때쯤 저는 조금 더 편안해졌어요. 처음 한국에 오기로 했을 때 걱정이 정말 많았어요. 적응하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고 생활이 불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저는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진짜 괜찮은데? 한국은 그가 상상했던 나라가 전혀 아니었어요. 도시는 현대적이고 기술은 발전해 있었고 모든 게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한국에서 4년 동안 잘 살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있었어요. 적어도 기대 이상이야.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는 한국에 온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벌써 미국과 한국의 생활이 얼마나 다른지 느끼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인터넷도 대중교통도 음식 배달도.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라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저는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특히 밤에 혼자 걸어 다닐 때는 더 그랬어요. 큰 도시에서도 범죄는 흔했어요. 친구들은 공공장소에서 절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지 마 하고 조언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핸드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다녔어요. 지갑도 늘 조심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꼭 가방 안에 숨겼고 밤에는 조용한 골목길을 피했어요. 낯선 사람이 수상해 보이면 반대편으로 길을 건너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게 미국에서는 당연한 생활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뭔가 달랐어요. 어느 날 밤 에드워드는 저녁을 먹고 아파트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거의 자정이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 시간에 길을 걸을 일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여성들이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떠들며 걸었어요. 어르신들은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범죄를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에드워드는 어리둥절했어요. 이상한데? 이렇게 조심 안 해도 되는 거야? 저는 길을 가며 핸드폰을 꺼내 길을 찾아봤어요. 그 순간 미국에서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밤에 밖에서 핸드폰 꺼내지 마. 누가 낚아채고 도망갈 수도 있어.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길에서 서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도난당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 순간 에드워드는 오랜만에 진짜로 편안한 기분을 느꼈어요. 며칠 후 저는 또 한 번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그만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갔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몇 초 만에 노트북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 노트북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가방, 노트북, 심지어 지갑까지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게 말이 돼? 사람들끼리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그가 한국에서 본 풍경은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며칠 후 다시 카페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핸드폰과 지갑을 테이블에 둔 채 커피를 주문하러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 자리 그대로 있었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정말 다르구나. 하지만 그를 가장 놀라게 한 사건은 몇 주 뒤에 벌어졌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어요. 잠깐 내 지갑 어디 갔지? 저는 다급하게 주머니와 가방을 뒤졌어요. 없었어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편의점, 지하철, 카페를 다녀왔어요. 도대체 어디서 떨어뜨린 거지? 미국이었다면? 그 지갑은 이미 영원히 사라졌을 거예요. 설령 운 좋게 돌아온다 해도 현금은 이미 없어졌겠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경찰서라도 가보자. 경찰서에 들어가자 경찰이 밝은 미소로 맞아줬어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에드워드는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 사실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경찰이 그냥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두고 기다려보세요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찰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하더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몇 분 후 경찰이 그의 지갑을 들고 나왔어요. 에드워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벌써 찾았다고요? 경찰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주워서 맡기고 가셨어요. 에드워드는 지갑을 열어봤어요. 카드 그대로, 현금 그대로, 신분증 그대로. 이게 말이 돼?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누가 주운 거예요? 혹시 연락처라도 남겼나요? 경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주워서 맡기고 가셨어요. 경찰서를 나서면서 저는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텐데.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인터넷이 빠르고 편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다른 사람의 물건도 소중히 여기는 나라였어요. 저는 점점 편안해졌어요. 더 이상 주머니 속 지갑을 계속 확인하지 않았어요. 밤에도 조금 더 마음 편히 걸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밥은 잘 챙겨 먹고? 응, 괜찮아. 근데 오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 뭔데? 내 지갑을 잃어버렸거든. 근데 누가 경찰서에 맡겨놨더라. 돈도 그대로 있고. 진짜? 세상에. 그거 엄청은 좋은 거 아니야? 아니, 한국에서는 이게 그냥 당연한 일이래.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한국이 지금까지 살아본 곳 중에서 제일 안전한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갔어요. 어느새 한국에서의 4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한국은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밤에도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에드워드는 한국의 모든 것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애초에 한국 근무는 임시 파견이었어요. 계약이 끝나면 본사로 복귀해야 했어요. 한국 친구들은 아쉬운 표정으로 그를 배웅했어요. 한국 그리울걸? 에드워드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은 그렇겠지. 그래도 괜찮을 거야.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기대됐어요. 좋아하는 미국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오랜 친구들도 다시 만날 수 있고, 이제는 차를 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긴 줄과 느린 절차가 그를 맞이했어요. 한국에서는 입국 심사가 몇 분 만에 끝났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공항이 붐비는 시간대라 그런지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어요. 물론 TSA, PRCHCK나 글로벌 엔트리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빠르게 통과할 수도 있었지만 일반 줄은 여전히 길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하나하나 여권을 확인하고 질문을 던지고 또 기다리고. 에드워드는 지루함에 하품을 하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자동 시스템으로 금방 끝났는데 여긴 아직 사람이 일일이 다 확인하는구나. 간신히 입국 심사를 통과했을 때는 이미 기진맥진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짐을 찾아 나왔을 때 저는 택시를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처럼 간편한 택시 호출 앱이 없었어요. 물론 미국에도 우버나 리프트 LYFT 같은 차량 호출 서비스가 잘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공항에서는 택시가 일반적이라 줄을 서야 했어요. 택시줄에서 기다리고
직접 주소를 기사에게 말하고 카드 결제를 하려 했는데 기사님이 카드 기계가 고장 났어요. 현금 있어요? 에드워드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앱으로 목적지 입력하고 자동 결제하면 끝이었는데 그렇게 겨우 택시에 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익숙함보다 낯설음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도로 곳곳에 공사 중인 구역이 많았고 건물들은 오래돼 보였고 어딘가 지저분한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이 변한 걸까? 아니요. 변한 건 에드워드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모든 것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환경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뭔가 하나하나 더디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카페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와이파이에 연결하려 했는데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로딩이 길었어요. 한국에서는 카페든 지하철이든 어디서든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공공 와이파이의 속도가 한국보다 확연히 느렸어요. 게다가 화상회의 도중에 인터넷이 끊겨버렸어요. 화면 멈춤. 소리 끊김. 에드워드, 내 목소리가 안 들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어느 날 밤 친구와 저녁을 먹고 나서 친구가 물었어요. 걸어서 갈래? 거리로 따지면 15분 거리. 한국이었다면? 당연히 걸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뭔가 꺼림칙했어요. 친구도 눈치를 챘는지 말했어요. 응, 그냥 택시 타는 게 낫겠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왜 15분 거리를 걸어가는 걸 걱정해야 하지? 미국도 안전한 지역이 많지만 도시마다 차이가 컸어요. 한국에서는 밤에 노트북을 들고 걸어도 걱정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무의식적으로 경계를 하게 됐어요.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어요. 미국에서 다시 적응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했어요. 하지만 미국에는 가족이 있고 직장이 있고 그가 자란 곳이에요. 내가 정말 다시 떠날 수 있을까? 나 한국으로 다시 갈까 고민 중이야. 뭐? 방금 돌아왔잖아. 알아. 그런데 여기가 불편해. 그만큼 한국이 좋았어? 응. 솔직히 한국이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진짜 결정을 내려야 할 때야. 처음엔 그냥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4년이나 살았으니까 당연히 미국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겠지. 몇 주만 지나면 다시 익숙해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기는커녕 더 불편해졌어요. 미국에서의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면서 한국이 점점 더 그리워졌어요. 저는 벌써 몇 주째 한국으로 돌아가는 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그를 붙잡았어요. 에드워드, 너 아직도 한국 간다는 생각하는 거야? 응, 고민 중이야. 여기서도 잘 살 수 있잖아. 너 가족이랑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알아. 근데 한국이 더 편하다고 느껴져. 부모님은 아들이 또다시 먼 나라로 떠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어요. 회사에서는 뭐래? 다시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이야? 저는 아직 회사에 한국행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 저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어요. 한국 근무는 회사에서 정해준 파견 근무였기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가려면 직접 요청해야 했어요. 결국 저는 상사를 찾아갔어요. 에드워드, 한국에서 일하는 게 많이 편했나 보네? 솔직히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이 저한테 더 맞는 것 같아요. 내 실력이라면 한국 지사로 다시 가는 게 불가능하진 않아. 하지만 확실히 결정한 거야? 에드워드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정말 이렇게 가버려도 될까? 저는 고민했어요.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서 살 때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보았어요. 서울의 빌딩 숲, 야시장 거리 음식, 깔끔한 지하철 플랫폼.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차가 없으면 이동이 너무 불편했고 은행이나 행정 업무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밤에는 불안해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도 없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불편함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묻고 싶었어요. 내가 여기에 남아서 참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며칠 후 저는 상사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네.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국행을 요청했고 회사에서도 승인을 내줬어요.
드디어 저는 정말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출국 당일 저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미국의 거리를 바라봤어요. 이곳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돌아오는 곳이 아니라 떠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들아, 건강해야 해. 너무 멀리 있어서 걱정된다. 엄마 걱정 마. 나 한국에서 잘 살 거야. 그래도 가끔은 미국에도 와라. 응. 물론이지. 저는 마지막으로 가족과 통화를 마쳤어요. 출국 게이트를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걱정이 많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낯설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야.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확신했어요. 이제야 진짜 집으로 가는 기분이다. 한국에 돌아온 지 1년이 넘었어요. 에드워드는 다시 한국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이제는 그가 이곳을 떠날 이유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팀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도 인정받던 그의 실력은 한국에서도 빛을 발했어요. 우리가 개발한 이 기술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주목받겠지. 이제 한국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중심이 되고 있어.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었지만 에드워드는 실리콘밸리에 한국의 진정한 강점을 알리고 싶었어요. 어느 날 미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에드워드, 한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브리핑해 줄 수 있어? 물론이죠. 아마 기대 이상일 겁니다. 저는 실리콘밸리 본사와 화상 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개발한 최신 반도체 기술을 발표했어요. 이 기술은 기존보다 처리 속도가 30% 더 빠르고 전력 소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거라고? 믿을 수 없군. 이 정도 기술력이었다니.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제 한국이 단순한 제조 국가가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는 나라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후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 출신 엔지니어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한국은 단순히 공장을 돌리는 나라 정도로 인식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이 세계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에드워드도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인 동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한국 출신 엔지니어라면 믿을 수 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하면 성공한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서 실리콘밸리에서도 한국인 엔지니어를 더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한국. 그 후 몇 년 동안 한국은 더욱 빠르게 성장했어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바이오테크, 친환경 에너지까지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어요. CNN 뉴스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제 실리콘밸리가 한국을 배우고 있다. 에드워드는 그 뉴스를 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직접 이 변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니 뿌듯하다. 나는 한국을 선택했다. 그리고 후회 없다. 어느 날 실리콘밸리에서 오랜 친구가 연락을 해왔어요. 에드워드, 너 한국에서 계속 살 거야? 미국으로 다시 올 생각 없어? 아니, 난 여기 남을 거야. 왜? 실리콘밸리에서 내 경력도 좋았잖아. 맞아. 하지만 이제 한국이 내 미래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그를 환영하는 듯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내가 한국을 위해 일할 차례다. 저는 더 이상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이제 그가 선택한 곳이었고 그 선택은 옳았어요.